경비, 저것들 당장 내쫓아! 안사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화려한 호텔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제 옆에 서 있던 유진이는 만삭의 배를 감싸 안은 채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이 호텔이 어딘 줄 알고 감히! 안사돈의 손가락이 저희를 향했어요. 그 순간 연회장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쾅! 무대 위 메인 조명이 꺼졌어요. 딸깍, 딸깍, 딸깍. 샹들리에의 불빛들이 차례로 사라졌어요. 마치 거대한 극장에서 막이 내려가기 직전처럼요. 그리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만이 제 딸 유진이를 비췄어요. 연회장 입구 쪽에서 정갈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호텔 총지배인이었죠. 그는 안사돈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모님, 실례지만 저분은 저희 호텔 회장님의 따님이십니다. 안사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총지배인의 한 번의 손짓에 연회장에 있던 웨이터, 경비원, 매니저들이 일제히 저희를 향해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따님, 안녕하십니까? 그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강 회장이 비틀거리며 의자를 붙잡았어요.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공포가 번져나갔죠. 그때였어요. 연회장 뒤편 VIP 전용 입구가 열리더니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60대 중반의 단정한 풍채, 조용하지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 제 옆에 선 유진이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빠, 박진우. 서울 최고급 호텔 체인 12곳을 소유한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단 한 가지 이유로 왔어요. 자기 딸을 짓밟은 짐승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칼날보다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오늘부터 J&H 건설과 강만식 회장 일가는 저희 호텔 그룹의 영구 출입 금지 명단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딸을 바라봤어요. 제 딸에게 손댄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겠습니다. 안사돈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막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였죠. 안녕하세요. 달빛 담은 사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와 딸이 겪은 처절한 시간과 그 끝에 찾아온 통쾌한 복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세상엔 때로 상상할 수 없는 악의가 존재하죠. 하지만 그 악의를 응징하는 정의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 오늘 이야기를 통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화영, 올해 57살이에요.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어요. 그 딸 박유진이는 28살에 결혼을 했어요. 신랑은 대기업 건설사 J&H 건설 회장의 외아들 강민혁이었죠.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화려한 결혼식이 제 딸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첫 번째 관문이 될 줄은요. 10달 전 유진이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저는 최고급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은은한 자수가 놓인 연보라색 저고리에 쪽빛 치마. 유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엄마, 꼭 선녀님 같아. 아이는 해맑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고운 옷은 제게 맞지 않는 갑옷처럼 무겁고 불편하기만 했어요. 예식장 신부 측 혼주석. 금장으로 장식된 의자 2개 중 하나에 저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었어요. 제 옆 의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을 기다리다 지친 듯 공허한 그림자만 드리웠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들과 친척들은 제 옆 빈자리를 힐끔거리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웃어 보였어요. 괜찮아, 이화영. 오늘 내가 무너지면 유진이가 슬퍼해. 수십 년간 주문처럼 외워온 말을 다시 한번 되뇌었어요. 그때 예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사돈 식구들이 들어섰어요. 사돈댁, 그러니까 강 회장은 수십억 원짜리 그림을 감정하는 사람처럼 오만한 눈으로 예식장을 훑쳤어요. 안사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채 여왕처럼 걸어 들어왔죠. 그리고 제 앞에 멈춰 섰어요. 안사돈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술만 살짝 올려 웃었어요. 그건 미소가 아니었어요. 값을 매기는 상인의 표정이었죠. 혼자 따님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호호.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어요. 아비도 없이 자란 애를 데려가 주니 고마운 줄 알라는 칼날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마른 입술을 억지로 끌어올리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사부인. 유진이가 착하게 자라줘서 고생인 줄도 몰랐습니다.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안사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녀는 제 옆 빈 의자를 보란 듯이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빈자리가 컸으니 더 악착같이 키우셨겠죠. 이제 저희 집안 사람이 됐으니 부족한 건 저희가 알아서 채워 가르치겠습니다. 그 순간 제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부족한 것 가르치겠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어요. 아들의 간청에 못 이겨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다는 그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잠시 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된 제 딸 유진이가 대기실에서 나왔어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에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저 아이를 낳고 제 인생은 오직 유진이를 위해 존재했어요.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남들보다 2배, 3배로 노력하며 살았죠. 그런 제 딸이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날. 기뻐야 하는데 왜 이렇게 심장이 아려오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유진이는 제게 달려와 와락 안겼어요. 엄마, 나 예뻐? 나 정말 행복해. 그렇게 말하는 딸의 얼굴에는 한 점의 그늘도 없었어요. 오직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런 딸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었어요. 내가 모르는 어둠이 내 행복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단다. 차마 뱉을 수 없는 말을 삼키며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응,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때였어요. 제 시선이 객석 맨 뒷줄, 가장 구석진 자리에 닿았어요. 그곳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미동도 없이 오직 유진이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진우 씨, 제 첫사랑이자 유진이의 친아버지인 그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늘 어머니의 오랜 지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와 있었어요. 수십 년 전 집안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우리는 헤어져야 했죠. 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 후에야 저는 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평생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기로 결심했어요. 유진이에게 아빠는 아주 어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늘의 별이 됐다고 가르쳤죠. 세월이 흘러 아내와 사별한 그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모질게 그를 밀어냈어요. 하지만 제 곁을 맴돌며 유진이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준 그를 저는 끝내 거부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차마 유진이에게 너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그건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제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진우 씨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세상에 존재를 알릴 수 없는 딸의 결혼식을 가장 먼 곳에서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 가슴도 미어졌어요.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부딪혔어요. 그의 눈은 말하고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모든 걸 망쳤다고. 저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젓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사위 강민혁이 씩씩하게 입장했어요. 훤칠한 키에 선한 인상. 유진이가 왜 그토록 이 남자를 사랑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민혁은 제게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어머님, 유진이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진심 어린 목소리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그래, 저 아이만 믿으면 돼. 사돈이 아무리 우리를 무시해도 사위만 내 딸을 아끼고 사랑해주면 그걸로 된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 사돈은 보란듯이 자신들의 친인척과 지인들만 챙기며 저와 제 쪽 하객들을 철저히 외면했어요. 안사돈은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양 다른 사람들에게 유진이를 소개했어요. 우리 며느리예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어서 안쓰러운 구석이 있지만 참 착하답니다. 그 안쓰러운 구석이라는 말이 제 폐부를 찔렀어요. 강 회장은 한술 더 떴어요. 그는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부인, 우리 민혁이가 죽어도 저애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허락은 했지만 난 아직도 이 결혼 탐탁지 않소. 근본 없는 집안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 게 내 원칙인데 앞으로 처신 잘하시오. 유진이도 사부인도. 그건 충고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협박이었죠. 술기운을 빌린 그의 눈빛은 번들거렸고 저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걸 느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유진이는 사위의 손을 잡고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러 다니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저 웃음을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모욕감을 삼켰어요. 그렇게 위태로운 결혼식은 끝이 났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에 홀로 누워 있는데 안사돈의 차가운 목소리와 강 회장의 번들거리던 눈빛이 번갈아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불안했어요. 너무나도 불안해서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10달 후 제 불안은 현실이 되어 제 딸의 비명과 함께 수화기를 뚫고 날아왔어요. 엄마, 나 어떡해?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이미 외투를 걸치고 있었어요. 차 키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여전히 우리 딸과의 통화가 끊어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기다려라. 엄마가 갈게. 제 입에서 나온 건 울음이 아니었어요. 지옥의 아기처럼 낮고 서늘한 목소리였죠. 차고 문이 열리고 제 차가 어둠을 가르며 뛰쳐나갔어요. 그날 밤 제 안에서 평생을 순한 양처럼 살아온 이화영은 죽었어요. 이제 남은 건 제 새끼를 물어뜯은 짐승들을 사냥할 어미 늑대뿐이었어요. 밤의 고속도로는 차갑고 텅 비어 있었어요. 제 차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길 외에는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죠. 어둠을 가르는 제 차는 마치 제 딸에게 달려가는 제 마음처럼 위태롭게 울부짖고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 행복해하던 내 딸의 얼굴이 어쩌다 절망의 비명으로 바뀌어 버린 걸까요? 기억은 10달 전 제 딸이 처음으로 그 집의 문턱을 넘던 날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유진이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어요. 엄마, 나 지금 집에 들어왔어. 우리 집 정말 그림 같아. 딸이 말한 우리 집은 강남의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였어요. 현관문을 열면 대리석 복도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지는 곳. 하지만 그 집은 사람이 사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어요. 그저 모든 것이 값비싼 물건들로 채워진 차가운 얼음의 성이었죠. 유진이는 그 텅 빈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고 싶어 했어요. 신혼 초 딸은 제게 전화를 걸어 조잘거리곤 했어요. 엄마, 나 오늘 꽃시장에 가서 프리지어를 한 아름 사왔어. 거실에 꽂아뒀더니 향기가 너무 좋아. 하지만 다음날 유진이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어머님이 보시더니 격에 맞지 않게 무슨 짓이냐고. 가정부 시켜서 다 갖다 버리셨어. 안사도는 유진이의 모든 걸 지워나갔어요. 유진이가 남편을 위해 서툰 솜씨로 아침상을 차리면 안사도는 맛보기도 전에 가정부를 불렀어요. 이런 건 우리 집 식탁에 올리는 거 아니야. 배운 것 없이 손만 대면 일을 망쳐놓는다니까. 당장 치워. 차갑게 식어가는 음식보다 더 차가운 건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여야 했던 제 딸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유진이가 그 집에서 유일하게 가질 수 있었던 건 사위 강민혁의 사랑뿐이었어요. 처음 몇 달간 민혁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밤마다 풀이 죽어있는 유진이를 끌어안고 속삭였죠.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까다로워. 당신이 조금만 참아줘.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제 딸은 그 말 하나를 붙잡고 버텼어요. 그래, 이 사람만 날 사랑해주면 괜찮아. 언젠가는 어머님도 내 진심을 알아주실 거야. 바보같이 착한 내 딸은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얼음의 성에 냉기는 그 뜨겁던 사위의 사랑마저 서서히 얼려버렸어요. 변화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유진이는 투명 인간이었어요. 강 회장은 유진이가 말을 걸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텔레비전만 쳐다봤고 안사도는 유진이가 숟가락을 들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찼죠. 유진이가 상처받은 눈으로 민혁을 쳐다보면 처음에는 아버지, 유진이가 얘기하잖아요 라며 아내의 편을 들어주던 사위였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강 회장의 호통이 떨어졌어요. 어른들 식사하는데 어디서 옆편 내 편을 들어? 밥상머리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나?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민혁은 입을 닫기 시작했어요. 유진이가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내도 그는 애써 외면한 채 묵묵히 밥만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면 나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라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고요. 제 딸은 텅 빈 식탁에 홀로 남아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주말 오후에 일어났어요. 안사돈이 아끼는 외국 디자이너의 쿠션을 유진이가 모르고 다른 곳에 옮겨뒀던 모양이에요. 안사돈은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어디 갔나 했더니 내가 옮겼어? 누가 내년 따위에게 이 집 물건에 손대라고 했지? 어디서 굴러먹던 근본도 모르는 게. 그 모욕적인 폭언은 거실에 있던 모든 가정부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벌어졌어요. 유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민혁이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유진이는 구원이라도 만난 듯 눈물 어린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하지만 민혁은 그저 지친 얼굴로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사람 피곤하게. 그리고는 울고 있는 제 딸을 지나쳐 그대로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가 외면한 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는 세상의 모든 모욕 앞에 홀로 던져진 제 딸의 마지막 손을 매정하게 놓아버린 거였어요. 그날 이후 유진이의 전화는 눈에 띄게 줄었어요. 어쩌다 통화가 되어도 예전처럼 제잘거리는 법이 없었어요. 응, 엄마. 나 잘 지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 메마른 목소리 끝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매달려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친정에 오는 날이면 아이는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홀쭉해졌어?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으면 아니야, 엄마. 시댁 어른들이 잘해주셔. 내가 잘해야지라며 억지로 웃어 보일 뿐이었어요. 제 딸은 행여 제가 걱정할까봐 그 거대한 얼음성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섣불리 나섰다가는 친정 엄마가 딸 시집살이를 부추긴다는 말만 들을 게 뻔했어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저렇게 무시를 당하는데 제가 나서는 순간 유진이의 입지만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저는 그저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발 우리 딸이 저 지옥에서 버틸 힘을 달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유진이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들떠 있었어요. 엄마, 나 할 말 있는데. 응? 무슨 일이야, 딸? 수화기 너머로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죠. 나, 아기가 생겼어. 이제 막 6주 됐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어요. 아, 하늘이 우리 딸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구나. 정말이니? 정말이야, 유진아? 아이고,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유진이는 제 기쁨에 용기를 얻었는지 조금 더 밝아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엄마. 이제 괜찮을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주 보시면 좀 달라지시겠지. 민혁 씨도 자기가 아빠 된다니까 너무 좋아해. 이제 우리 세 식구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 희망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그럴 거야. 핏줄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니 제 핏줄을 이은 손주는 귀하게 여기겠지. 이제 우리 유진이 더는 외롭지 않겠구나. 그때 저는 몰랐어요. 내 딸이 마지막으로 움켜쥔 그 가느다란 희망의 줄이 사실은 가장 잔인한 절망으로 향하는 덫이었다는 것을요. 그 작은 생명이 내 딸을 더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는 빌미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간 유진이는 아주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다고 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도 모르게 배를 쓰다듬었고 밤이면 뱃속의 아기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죠. 아가, 엄마야. 내가 와줘서 엄마는 이제 하나도 외롭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도 널 보시면 아주 예뻐해 주실 거야. 그 작은 생명은 얼음성 같던 시댁을 녹여줄 따스한 봄이라고 제 딸은 굳게 믿었어요. 민혁도 처음에는 기뻐했다고 해요. 초음파 사진을 보며 와, 이게 우리 애라고? 신기하다라며 아이처럼 좋아했고 밤에는 유진이의 배에 귀를 대고 아빠 목소리 들리니? 하고 속삭이기도 했죠. 그 모습에 유진이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졌어요. 이 사람의 사랑은 아직 식지 않았다. 이 사람만 내 편이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언제 어떻게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느냐는 거였어요. 유진이는 며칠을 고민하다 작은 아기 신발 한 켤레를 샀어요. 하얗고 보송보송한 갓 태어난 아기에게나 맞을 법한 작은 신발이었어요. 그걸 예쁜 상자에 담아온 가족이 모이는 주말 저녁 식사 후에 꺼내 보이기로 마음먹었죠. 드디어 운명의 그날 저녁. 식사는 여느 때처럼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행됐어요. 강 회장은 경제 뉴스를 틀어놓고 밥을 먹었고 안사도는 유진이가
국을 뜨는 소리에도 미간을 찌푸렸어요. 유진이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 소파에 모두가 둘러앉았어요. 유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작은 선물 상자를 강 회장과 안사돈 앞에 내밀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안사돈은 경멸 어린 눈으로 상자를 흘끗 볼 뿐 손도 대지 않았어요. 또 무슨 쓸데없는 짓이야? 너한테는 뭘 기대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 강 회장은 아예 관심도 없다는 듯 손에 든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어요. 옆에 앉은 민혁이 눈치 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유진이가 준비한 거래요. 한번 열어보세요. 유진이는 용기를 내어 직접 상자를 열었어요. 새하얀 아기 신발이 모습을 드러내자 유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아기가 생겼어요. 두 분께 손주가 생기셨어요. 저는 그 순간을 상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제 딸은 아마 활짝 웃으며 축하해주는 시부모님의 모습을 기대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고생했다며 손이라도 잡아주실 줄 알았겠죠. 하지만 돌아온 건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감싼 건 싸늘하다 못해 살얼음이 돋는 듯한 경멸적인 침묵이었어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안사돈이었어요. 그녀는 아기 신발을 마치 더러운 벌레 보듯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니? 네, 어머님. 유진이가 무슨 말이냐는 듯 되묻자 안사돈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 뱃속 애가 우리 집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이다. 내년 핏줄이 섞인 걸 우리가 왜 손주로 받아줘야 하지?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강 회장도 리모컨을 내려놓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어요. 내 애미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는 모르겠다만 우리 집안은 다르다. 아무 핏줄이나 함부로 섞는 그런 근본 없는 집안이 아니란 말이다. 알겠어? 아버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는 민혁 씨 아이고 두 분의 손주잖아요. 유진이가 울먹이며 항변하자 안사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아기 신발 상자를 손으로 탁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하얀 신발 한 짝이 대굴대굴 굴러 유진이의 발치에 멈췄어요. 시끄러워. 어디서 감히 손주라는 말을 입에 올려? 우리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는 그 핏줄, 나는 절대 인정 못한다. 당장 지워. 지우라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아이는 제 아이란 말이에요. 처음이었어요. 순한 양 같던 제 딸이 시부모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건요. 하지만 그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뱃속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처절한 절규였죠. 유진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어요. 그때 안사돈의 손이 허공을 갈랐어요. 짝! 살같이 터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유진이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하얀 뺨에 순식간에 붉은 손자국이 피어올랐어요.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되들어? 내년이 지금 누구한테 말대꾸야? 유진이는 너무 큰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유진이의 남편이라는 강민혁은 소파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어요. 유진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제발. 당신이라도 내 편이 되어줘. 하지만 민혁은 아내의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는 제 어머니를 말리는 척을 하며 제 딸의 심장에 칼을 꽂는 말을 내뱉었어요. 엄마, 그만해. 때리기까지 할 건 없잖아. 유진이도 엄마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을 거야. 그치, 유진아? 그 순간 유진이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믿었던 마지막 한 사람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유진이는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싫어요. 절대 못해요. 이 아이는 내가 지킬 거예요. 바로 그 말이 안사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어요.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안사돈은 이성을 잃고 달려들어 유진이가 감싸고 있던 배를 하이힐 신은 발로 그대로 걷어찼어요. 퍽! 둔탁한 소리. 내년 배속에 든 건 우리 핏줄이 아니야. 이 더러운 것 당장 꺼져. 퍽! 하는 둔탁한 소리. 제 딸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하는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쓰러진 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어요. 안사돈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방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쓰러진 유진이의 얼굴에 던졌어요. 이 돈 받고 당장 사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유진이는 아랫배를 움켜쥔 채 숨을 헐떡였어요. 뱃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끔찍한 고통과 온몸으로 느껴지는 모멸감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가정부들이 놀라 달려오려 하자 강 회장이 소리쳤어요. 다들 뭘 보고 있어? 당장 전현을 집 밖으로 끌어내. 가정부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결국 두 사람이 유진이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어요. 유진이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 그토록 원하던 우리 집에서 쫓겨났어요. 쾅! 닫히는 현관문 소리는 제 딸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어요. 유진이는 쫓겨난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배는 찢어질 듯 아파오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얇은 실내복 차림 위로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칼날처럼 스며들었죠. 그렇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유진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1층으로 내려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비가 내리는 거리로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빗줄기가 뺨 위로 흐르는 눈물과 뒤섞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세상에 정말 나 혼자뿐이구나. 내 아기도 나도 이제 갈 곳이 없구나. 절망의 끝에서 유진이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화기 넘어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유진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버티던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나 어떡해? 그것이 제 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제 안에서 평생을 순한 양처럼 살아온 이화영을 묻었어요. 이제 남은 건 제 새끼를 지키기 위해 세상 모든 것과 맞서 싸울 어미 늑대뿐이었어요.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 2번을 눌렀어요.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깊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화영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진우 씨, 와줘요. 우리 집으로. 지금 당장.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졌어요. 그는 단번에 제 목소리에 담긴 파국을 알아챘어요. 무슨 일이야?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 유진이한테 무슨 일 있어? 제발 그냥 와줘요. 와서 모든 걸 봐줘요. 전화를 끊고 저는 엑셀을 더 깊이 밟았어요. 그들의 집, 그 얼음성이 있는 강남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디 있을까? 내 딸. 그 차가운 집 앞에서 비를 맞고 있는 걸까? 그들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 저는 딸의 모습을 바로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화려한 1층 로비가 아니었어요. 단지 구석, 불도 들어오지 않는 작은 놀이터의 벤치 위였어요. 비를 쫄딱 맞은 채
얇은 실내복 차림으로 웅크리고 앉아있는 내 딸.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을 자신의 배를 그저 멍하니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주인이 버린 개 같아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차를 세우고 달려가 저는 아무 말 없이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딸의 몸에 둘러주었어요. 유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덜덜 떨리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어요. 아이의 텅 빈 눈동자가 저를 향했어요. 하지만 초점 없는 눈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유진아, 엄마야.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제 목소리가 공허하게 흩어졌어요. 딸을 부축해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어요. 유진이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할 뿐이었고 저는 차마 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퉁퉁 부어오른 뺨에 붉은 손자국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 결혼을 허락했을까? 아니, 내가 왜 저 아이를 아비 없는 자식으로 태어나게 했을까? 모든 게 내 탓이었어요. 내 죄였어요. 집에 도착해 유진이를 침대에 눕혔어요.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어요. 저는 밤새도록 물수건으로 딸의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꿈속에서도 딸은 괴로운 듯 몸을 뒤척였어요. 하지 마세요. 우리 아기한테 제발. 그 잠꼬대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내가 만든 거짓말로 내 딸을 지킬 수 없다면 차라리 모든 걸 부수고 진실 위에 다시 서야 한다고. 내가 평생 지켜온 이 비밀이 결국 내 딸을 근본 없는 애로 만들고 짓밟히게 한 족쇄가 됐어요. 이 족쇄를 내가 직접 끊어내야만 했어요. 내 딸이 증오하고 원망하더라도 그래야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어젯밤에 광풍이 휩쓸고 간 얼굴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잿빛이었어요. 아이는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엄마, 다 끝났어. 나도 아기도. 다 끝난 것 같아. 저는 딸의 차가운 손을 마주 잡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을 가슴에 묻어온 첫마디를 꺼냈어요. 유진아, 엄마 말 잘 들어. 끝나지 않았어. 너 혼자가 아니야. 뭐가 혼자가 아니야? 세상에 나 혼자인데. 유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이는 저를 마치 헛소리를 하는 사람처럼 쳐다봤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아빠는 하늘에 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아니, 내가 거짓말했어. 너희 아빠 살아있어. 엄마가 너무 못나고 이기적이어서 평생을 숨겼어. 미안해, 딸. 정말 미안해. 유진이의 얼굴이 충격과 혼란으로 일그러졌어요.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손을 뿌리치려고 했어요. 거짓말. 엄마 지금 나 아프다고 헛소리 하는 거지?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왜 해? 아빠는 죽었어. 내가 아는 아빠는 그거 하나뿐이야. 아니야. 그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널 지켜봐온 사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철컥. 그리고 곧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박진우 씨가 굳은 얼굴로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얼굴이 홀쭉했어요. 그의 시선은 침대에 누워있는 유진이에게 그리고 유진이의 퉁퉁 부은 뺨에 닿았어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유진이는 방에 들어선 진우 씨와 울고 있는 저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아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어요. 어릴 적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 약을 사들고 달려왔던 아저씨. 대학 입학 선물이라며
제일 좋은 노트북을 사주셨던 아저씨. 늘 멀리서 하지만 항상 자신을 지켜봐 주던 그 엄마 친구 아저씨. 흩어져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 유진이는 숨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 했어요. 진우 씨는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유진이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침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죠. 그리고 유진이의 침대 곁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서울 최고급 호텔 체인을 소유한 회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도 60대 중반 남자의 체면도 그 순간 그에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딸 앞에 선 죄인만이 있을 뿐이었죠. 그는 무릎 꿇은 채로 차마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그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유진아, 아빠가 다 잘못했다. 아빠,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어요. 유진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그건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어요.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영혼의 울음이었죠. 왜 이제 와서? 왜? 유진이는 쥐어짜낸 힘으로 그의 어깨를 내리쳤어요. 하지만 그 주먹에는 아무런 힘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진우 씨는 그저 묵묵히 딸의 주먹을 다 받아내며 계속해서 오열할 뿐이었어요. 미안하다. 내 딸. 아빠가 평생을 죄인으로 살게. 미안하다. 결국 유진이는 무너져 내렸어요. 진우 씨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어요. 저도 더는 참지 못하고 두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어요.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는 그렇게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하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였어요. 유진이는 목이 쉰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말 안 해주셨어요? 내가 아빠 찾을 때마다 하늘의 별이 됐다고 말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진우 씨가 유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 내 잘못이다. 내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빠는 집안의 반대로 내 엄마를 떠나야 했어. 그때는 어렸고 부모님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지. 그렇게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내 엄마가 널 임신한 줄도 몰랐단다. 제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말 안 했어. 진우 씨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혼자서 널 낳고 키우기로 결심했지.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됐어. 내가 5살 때였나? 거리에서 널 봤는데 내 얼굴이 어릴 적 내 모습이랑 똑같더라고. 진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부터 멀리서 지켜봤어. 내가 유치원 갈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 대학 합격했을 때,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단다. 다만 아빠라고 말할 수 없었을 뿐이지. 그럼 결혼식 때도, 맨 뒷자리에서 봤어. 내가 드레스 입고 걸어 나올 때 아빠는 너무 자랑스럽고 또 미안했어. 널 지켜주지 못한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웠단다. 유진이가 다시 흐느꼈어요. 저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주석에 엄마 혼자 앉아 계실 때 시댁에서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무시할 때마다 아빠가 있었다면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았을 텐데. 진우 씨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진우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서 눈물은 사라지고 대신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딸의 뺨에 남은 붉은 상처를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자신의 눈에 새겨 넣었어요.
그리고 제게 나지막하지만 온 세상을 울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화영아, 이제부터 내가 해.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 내가 전부 끌어내릴 거야. 그는 창가로 다가가 젖은 손으로 딸의 이마를 쓸어주었어요. 그리고 맹세했죠. 아빠가 약속할게, 유진아. 내 눈에서 흐른 눈물 방울수만큼, 아니, 그 천배만배로 그놈들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게. 내가 짓밟혔던 그 자리, 그놈들 무릎 꿇려서라도 내 발에 입 맞추게 만들 거야. 이 아빠의 모든 걸 걸고,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 진우 씨가 제게 처음으로 건넨 말이었어요. 눈물의 밤이 지나고 그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감정은 얼음장 아래 깊은 심연처럼 고요하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는 이제 아버지가 아니었고 죄인도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목표물을 향해 달려드는 가장 정교하고 무자비한 사냥꾼이었죠. 그날 이후 우리 집은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비밀 사령부로 변했어요. 진우 씨는 회사에 가지 않았어요.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힘을 깨우기 시작했죠. 그의 전화 한 통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그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다 박진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기록해. 수화기 너머 상대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J&H 건설 회장 강만식. 그 인간 일가 뒷조사, 먼지 한 톨까지 털어와. 자금 흐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정관 로비 내역, 비자금, 탈세, 불법 증여. 지난 30년간 그놈들이 저지른 모든 걸 이틀 안에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그의 최측근이자 호텔 그룹 내 최고의 정보통이었어요. 그는 진우 씨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군인처럼 대답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가 서재에서 통화하는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봤어요.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다정하고 미안함 많던 진우 씨가 아니었어요. 그는 마치 거대한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처럼 짧고 단호한 명령들을 쏟아냈죠. 또 다른 전화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김 변호사, 나야. 혹시 지금 맡고 있는 사건 중에 J&H 건설 관련된 거 있나? 없어?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몇 년 전에 덮었던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다시 한번 들춰봐. 거기 분명 강만식 이름이 나올 거야. 내가 미끼를 던져줄 테니 자네는 낚싯대만 준비하고 있어. 그가 움직이자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국세청에서는 특별세무조사팀이 꾸려졌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J&H 건설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어요. 언론에는 아직 아무것도 흘러나가지 않았어요. 모든 게 물밑에서 가장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됐죠. 진우 씨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들의 목을 조를 밧줄을 엮고 있었던 거예요. 이틀 후 새벽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서류가 가득 담긴 커다란 상자 여러 개를 들고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는 진우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인 후 아무 말 없이 사라졌죠. 서재 바닥에 상자들이 열리자 그 안에서 강만식 일가의 추악한 역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진우 씨와 저는 밤을 새워가며 서류 더미를 파헤쳤어요. 서류에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와 탐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회사 돈으로 구매한 수십억 원짜리 해외 부동산. 며느리인 제 딸에게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딸에게는 편법으로 증여한 수백억 대의 주식. 하청업체들을 쥐어짜서 조성한 비자금, 그리고 그 돈으로 유력 정치인들에게
상납한 뇌물 목록까지.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쌓아올린 성 안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왕처럼 살아왔던 거예요.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안사돈의 사치 행각이었어요. 그녀는 회사 법인 카드로 명품 가방과 보석을 사들이는 건 물론 점 하나 찍는데 수천만 원이 든다는 강남의 유명 점집에 매달 거액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녀가 점쟁이에게 물은 건 늘 한결같았다고 해요. 우리 아들에게 붙은 애군을 어떻게 떼어낼 수 있겠는가? 제 딸 유진이가 바로 그 애군이었던 거예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 저도 모르게 욕설이 터져 나왔어요. 진우 씨는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그의 눈은 이미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심연 같았죠. 화영아, 이 증거들이면 저놈들 10년은 좋게 징역을 살게 할 수 있어. 당장 내일이라도 언론에 터뜨리고 검찰에 넘길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진우 씨. 그걸로는 부족해요. 부족하다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 한쪽에 커다란 종이를 붙였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강만식 일가라고 썼죠. 저 사람들에게 징역 1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변호사를 사고 몇 년 살다 보면 보석으로 풀려나겠죠. 그리고 나와서는 남은 돈으로 다시 떵떵거리며 살 거예요. 저는 서류 더미에서 안사돈과 강 회장의 사진을 찾아 종이에 붙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감옥이 아니에요.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사회적 명성과 체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진우 씨의 눈이 빛났어요. 그걸 무너뜨려야 해요. 법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해요. 다시는 이 땅에서 고개 들고 살 수 없도록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발가벗겨야 해요. 그때부터 복수의 설계는 제 몫이 됐어요. 진우 씨가 모아온 칼들을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누구의 심장에 꽂아야 가장 고통스러울지 저는 밤을 새워가며 시나리오를 썼어요. 진우 씨는 제게 J&H 건설이 곧 창립 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자선 행사를 연다는 정보를 주었어요. 경제계의 유력 인사들과 수많은 언론사가 초청돼. 그들 일생 최대의 쇼가 될 거야.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행사 장소가 어딘 줄 알아? 우리 호텔 체인 중 가장 큰 곳, 그랜드 로얄 호텔이야.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바로 저기다. 우리가 복수를 완성할 무대는 바로 저곳이다. 그들이 가장 빛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을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완벽해요, 진우 씨. 그들의 호텔에서, 아니, 우리 호텔에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진우 씨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 호텔의 모든 조명, 음향, 경비, 직원들이 내 손 안에 있어. 그들은 자기들이 왕인 줄 알지만 사실은 내 무대 위에 올라온 배우일 뿐이야. 제가 복수의 설계도를 그리는 동안 유진이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는 밥도 거의 먹지 않고 그저 멍하니 누워만 있었죠. 제가 죽을 가져다 주면 마지못해 몇 숟가락 뜨는 게 전부였어요. 저는 딸에게 차마 우리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이미 모든 걸 느끼고 있는 듯 했죠. 어느 날 밤 제가 서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유진이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홀쭉한 얼굴이었지만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돌아와 있었어요. 아이는 바닥에 널린 서류들과 벽에 붙은 복수의 설계도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이 아이 낳을래. 저는 깜짝 놀라 딸을 바라봤어요. 유진아,
나 도망치지 않을 거야. 숨지도 않을 거야. 이 아이는 더 이상 근본 없는 서러운 아이가 아니잖아. 나한테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강해질래. 엄마 아빠처럼. 제 딸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불사조처럼 스스로 일어서고 있었어요. 아이는 제 옆에 앉아 제가 정리하던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그건 안사돈이 법인 카드로 명품을 사들인 내역서였어요. 유진이는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피식하고 웃었어요. 그건 제가 아주 오랜만에 보는 제 딸의 진짜 웃음이었죠. 그 사람 나보고 자기 아들 애군이라고 했다며? 진짜 애군이 뭔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게 될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복수의 설계도를 완성했어요. 진우 씨가 법과 권력의 칼을 준비했다면 저와 유진이는 그 칼날에 가장 잔인한 독을 바르는 역할을 맡았죠. 우리는 그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떤 표정으로 무너져 내릴지를 한 장면 한 장면 상상하며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갔어요. 그 시간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독하게 통쾌하고 짜릿했죠. 며칠 후 우리 집으로 한 통의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금박이 박힌 화려한 봉투, J&H 건설 창립 기념 자선 행사의 초대장이었어요. 초청자 이름에는 호텔 그랜드 로얄 회장 박진우님과 사부인 이화영님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자신들이 초대한 게 귀빈이 아니라 자신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저승사자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 초대장을 들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복수의 설계도 가장 윗부분에 그 초대장을 앞정으로 박아 넣었어요. 진우 씨가 제 옆에 섰어요. 그는 초대장을 한참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 유진이도 서재 문가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손은 자신의 배를 감싸고 있었고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죠. 우리 세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저 화려한 행사장이 그들의 지옥으로 변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곳은 우리 호텔,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하는 무대라는 사실을요.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결전의 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맑았어요. 그 맑음이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지는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죠. 저는 일찍 눈을 떴어요. 아니, 사실 한숨도 못 잤어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오늘이다. 오늘 모든 게 끝난다.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화장을 시작했어요. 오늘 제 화장은 아름다움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전투를 앞둔 장수가 갑옷을 입는 것과 같았죠. 진한 아이라인, 선명한 립스틱,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단단한 얼굴. 옷장에서 짙은 남색 실크 드레스를 꺼냈어요. 장식 하나 없는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그래서 더 강렬했어요.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순한 양 같던 이화영이 없었어요. 그곳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여자가 서 있었죠. 유진이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이는 배를 가리지 않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오히려 배의 곡선이 드러나는 디자인이었죠. 엄마, 나 이렇게 입어도 돼? 그래야지. 내가 임신했다는 걸 세상 모두가 봐야 해. 그들이 뭘 했는지 모두가 알아야 하니까. 유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무섭지 않아? 무섭지.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너도 그렇고. 응, 나도 안 도망칠 거야. 거실에서 진우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넥타이는 짙은 회색, 구두는 광이 날 정도로 닦여 있었죠.
그는 파티에 가는 손님이 아니었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모습이었죠. 준비됐어? 그가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네, 준비됐어요. 유진아, 넌? 저도요, 아빠. 진우 씨가 우리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가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심판대로.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헤어쇼. 안사도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완벽하게 해줘요. 경제계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온다고. 미용사가 아첨하듯 말했어요. 사모님, 원래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오늘 행사 주인공 아니세요? 주인공까지는. 뭐, 우리 회장님이 주인공이긴 하지. 호호. 안사돈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참, 며느님은 요즘 어떠세요? 출산 준비하시나요? 옆자리에 앉은 다른 사모님이 물었어요. 안사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내뱉었어요. 아, 우리 며느리요?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최고급 산후조리원에서 미리 쉬고 있어요.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해주고 있답니다. 귀한 손주인데 아무렴. 그녀는 자신이 발로 차서 내쫓은 며느리를 최고급 산후조리원에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었어요. 역시 사모님은 며느리 사랑이 지극하시네요. 당연하죠. 우리 집안 사람인데. 안사도는 그 위선적인 칭찬을 한껏 즐기며 웃었어요. 같은 시각 강 회장은 서재에서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고 있었어요. 오늘 행사 완벽하게 준비됐지? 언론사들 다 왔어? 예, 회장님. 주요 언론사 전부 취재 나옵니다. 그리고 호텔 그랜드 로얄 회장님도 오신다고 확인받았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박진우 회장이 직접 오다니. 이거 우리 J&H 위상이 제대로 올라가는군. 오늘 행사 끝나면 우리 주가 확 뛸 거야. 그는 꿈에도 몰랐어요. 자신이 초대한 그 사람이 자신의 목숨줄을 끊으러 오는 저승사자라는 거리요. 우리 차가 호텔을 향해 달렸어요. 뒷좌석에 앉은 유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저기 보여. 우리 호텔. 멀리 우뚝 솟은 그랜드 로얄 호텔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5성급 호텔. 진우 씨가 20년 전에 직접 설계하고 지은 호텔이었죠. 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편이야. 진우 씨가 말했어요. 총지배인, 경비팀장, 음향 담당, 조명 감독. 모두 내가 직접 뽑은 사람들이지. 오늘은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줬어. 무슨 임무요? 정의를 실현하는 거. 그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 강만식 일가가 뭘 했는지. 차가 호텔 정문에 도착했어요. 입구에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과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레드카펫이 깔려 있고 양옆으로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죠. 우리 차가 멈춰서자 호텔 직원이 달려와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진우 씨가 먼저 내렸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아 에스코트해 주었죠. 순간 모든 카메라가 우리를 향해 일제히 터졌어요. 호텔 그랜드 로얄 회장님이십니다. 박진우 회장님, 이쪽 봐주세요. 플래시가 눈이 부실 정도로 터져 나왔어요. 유진이도 차에서 내렸어요. 만삭의 배를 드러낸 채로요. 기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분은 누구세요? 회장님 따님 아니세요? 진우 씨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세 사람이 나란히 레드카펫을 걸었죠. 그때 강 회장과 안사돈이 헐레벌떡 달려나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과 오만한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아이고 회장님, 사모님, 이렇게 귀한 걸음을 다 해주시고 영광입니다. 강 회장은 진우 씨의 손을 잡고 놓아주질 않았어요.
안사돈은 제 팔짱을 끼며 친한 척을 했죠. 사모님, 오늘 너무 고우세요. 역시 격이 다르시다니까. 자, 이쪽으로 가시죠. 저희가 특별히 제일 좋은 자리를 마련해 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차갑게 웃어주었어요. 제 미소의 의미를 저 어리석은 여자는 평생 알지 못할 거예요. 그때 안사돈의 시선이 유진이에게 닿았어요. 만삭의 배를 드러낸 유진이를 본 순간 안사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 유진이? 유진이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안사돈이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너 왜 여기? 진우 씨가 차갑게 끼어들었어요. 제 딸을 데려왔는데 뭐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사돈은 뭔가 찜찜한 표정이었지만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더 말할 수 없었어요. 행사장은 그들의 허영심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어요.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값비싼 와인과 화려한 꽃 장식이 놓여 있었어요. 이 모든 게 하청 업체들의 피와 눈물을 짜내서 만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강 회장과 안사돈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저와 진우 씨를 이끌고 중앙의 메인 테이블로 향했어요. 길을 지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유력 정치인, 대기업 총수, 유명 연예인까지. 그들은 모두 강 회장 부부에게 아첨하며 동시에 진우 씨에게 눈도장을 찍으려 애썼죠. 저는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어요. 저 얼굴들 중 누군가는 강만식에게 뇌물을 받았을 거고 또 누군가는 그의 불법적인 사업에 힘을 실어줬을 거야. 더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들이 역겹게 느껴졌어요. 메인 테이블에 앉자 강 회장은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진우 씨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이따 축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장님이 저희 행사를 빛내주시니 아주 든든합니다. 진우 씨는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아마 오늘 제 축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평생 잊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리 없는 강 회장은 그저 허허 웃을 뿐이었어요. 잠시 후 무대 위에 조명이 밝아지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J&H 건설 창립 기념 사랑 나눔 자선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무대가 올랐다. 그리고 너희는 이 무대 위에서 제물이 될 거다. 저는 다시 눈을 떴어요. 제 눈빛은 이제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차가운 유리알 같았죠. 강 회장이 무대에 올라 축사를 했어요.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고 뜻깊은 행사를 열게 돼 영광입니다. 저희 J&H 건설은 앞으로도 사회에 공헌하며 뻔한 레퍼토리의 축사였어요. 그 다음은 홍보 영상이었어요. J&H 건설이 얼마나 많은 불우이웃을 도왔는지, 얼마나 사회에 공헌했는지에 대한 영상이었죠. 저는 옆에 앉은 유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지야. 응, 엄마.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다음은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호텔 그랜드 로얄 박진우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강 회장과 안사돈은 마치 자신들이 박수갈채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진우 씨의 등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이제 시작한다는 짧은 신호였죠. 저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진우 씨가 무대 중앙의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그의 걸음 하나하나에 거대한 행사장은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십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는 연단 위에 섰어요. 그리고 잠시 장내를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은 메인 테이블의 강 회장 부부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정면을 향했죠. 그는 들고 있던 축사 원고를 연단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이내 그 종이를 천천히 반으로 찢었어요.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게 무슨 행동이지? 하는 수군거림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어요. 강 회장과 안사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떠올랐어요. 진우 씨는 찢어진 원고를 옆으로 밀쳐두고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어요. 그의 첫마디는 폭탄의 신관에 불을 붙이는 소리와도 같았어요. 오늘 J&H 건설의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자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진우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방금 전 우리는 J&H 건설이 얼마나 많은 불우이웃을 돕고 사회에 공헌했는지에 대한 영상을 봤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영상이었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장 큰 자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제 장내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기업의 부패와 탐욕이 어떻게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우 씨는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어요. 저기 스크린을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스크린에는 조금 전까지 J&H 건설의 홍보 영상이 나오던 자리에 빼곡한 숫자와 그래프가 적힌 문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J&H 건설이 지난 10년간 하청 업체들을 압박하여 조성한 비자금 내역입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스크린이 바뀌자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뇌물 상납 리스트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정치인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리를 뜨려고 꼼지락거렸어요. 이 돈은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을 포함한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불법적인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대를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저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저 영상 꺼. 경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호텔의 모든 경비는 진우 씨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스크린은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이번에 나타난 건 안사돈이 법인 카드로 명품을 사들이고 점집에 수천만 원씩 바친 내역서였어요. 그녀가 점쟁이와 나눈 대화 녹취까지 자막으로 떠올랐죠. 우리 아들에게 붙은 애군인 그녀를 어떻게 떼어낼 수 있겠는가? 안사돈은 안 돼. 하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진우 씨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국민의 혈세와도 같은 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심지어 며느리를 애군이라 칭하며 떼어낼 꾀나 하는 자들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그는 감정을 추스르려는 듯 깊은 숨을 한 번 내쉬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인간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장내는 이제 충격을 넘어 경악으로 술렁였어요. 그들은 만삭의 며느리를 아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더러운 것이라 칭하며 발길질하고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안사돈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경비, 저것들 당장 내쫓아. 이 호텔에서 당장 나가라고. 그 순간이었어요. 딸깍. 메인 조명 하나가 꺼졌어요. 딸깍, 딸깍, 딸깍. 샹들리에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대한 극장에서 막이 내려가기 직전처럼요. 장내는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이 당황한 목소리를 냈어요. 정전인가요?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이건 정전이 아니었어요.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만이 무대 위에 진우 씨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제 옆에 앉은 유진이를 비췄어요. 만삭의 배를 감싼 내 딸이 그 빛 속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연회장 입구 쪽에서 정갈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호텔 총지배인이었어요. 그는 당황한 강 회장 부부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강 회장님, 사모님, 실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이크를 통해 장내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분은 저희 호텔 회장님의 따님이십니다. 안사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총지배인의 한 번의 손짓에 연회장에 있던 웨이터, 경비원, 매니저들이 일제히 유진이를 향해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따님, 안녕하십니까? 그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강 회장이 비틀거리며 의자를 붙잡았어요.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공포가 번져나갔죠. 진우 씨가 마이크에 대고 천천히 말했어요. 강만식, 잘 들어라. 내 놈이 근본 없다며 무시했던 그 며느리가 누구인지. 그가 무대 아래로 내려와 유진이에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이 아이는 바로 내 딸이다. 그리고 이 호텔의 주인이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진우 씨와 유진이가 나란히 무대 위로 올라섰어요. 아빠와 딸이 나란히 선 모습. 그건 세상 그 어떤 장면보다도 완벽한 그림이었어요. 강 회장과 안사돈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자신들이 근본 없다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서울 최고급 호텔 회장의 딸이었다는 사실. 자신들이 걷어찬 게 이 나라 최고 호텔 체인의 심장이었다는 사실을요. 진우 씨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오늘 이후 강만식 일가는 이 땅에서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법의 심판, 그리고 사회의 심판을 엄중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어요. 이것은 한 아버지로서의 맹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전 국민을 향해 외쳤어요. 내 딸에게 손댄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진우 씨는 딸과 함께 무대 아래로 내려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걸어갔어요. 우리 세 사람은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을 뒤로하고 아무 말 없이 그 지옥의 문을 빠져나왔어요. 밖의 세상은 이미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수라장이 된 호텔을 빠져나와 달리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안이나 고통의 침묵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쏟아내고 난 뒤의 고요한 해방감. 마침내 길고 길었던 전쟁을 끝낸 군인의 허탈함과도 같은 거였죠. 저는 운전하는 진우 씨의 단단한 옆모습과 뒷좌석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유진이의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어느새 유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제 심장으로 퍼져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세상은 그야말로 뒤집혔어요.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은 우리 이야기로 도배됐죠. 호텔 회장 딸 폭행 사건, J&H 건설 일가, 정격 수사, 만삭 며느리를 애군이라 부르며 발길질, 충격의 현장, 수백억대 비리 드러나, 강만식 회장 구속영장 발부. 뉴스는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관련 단어들이었죠. 강만식, J&H 건설, 박진우, 호텔 회장 딸, 며느리 폭행. SNS는 분노로 들끓었어요. 어떻게 만삭인 사람을 발로 차? 사람이 아니네요. 저런 인간들이 자선 행사를 한다고? 역겹습니다. 호텔 회장님 정말 멋지세요. 딸 지키는 아빠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기업은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여론은 완전히 우리 편이었어요. 그날 오후 검찰이 움직였어요. 진우 씨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은 일제히 검찰과 국세청으로 넘어갔고 강만식 일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죠. 강만식 회장은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됐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변호사를 선임하며 발버둥 쳤지만 진우 씨가 쳐놓은 법의 그물은 너무나도 촘촘하고 단단했어요. 법정에 끌려가는 강 회장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요. 한때 오만하게 굴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초라한 죄인의 모습뿐이었죠. 안사돈 역시 상습적인 폭행과 명예훼손, 그리고 조세 포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어요.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며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악을 썼어요. 이건 음모야. 저것들이 다 꾸민 짓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그들이 쌓아 올린 얼음의 성, J&H 건설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주가는 폭락했고 여기저기서 소송이 빗발쳤으며 결국 회사는 부도 처리됐죠. 협력사 대표들이 줄줄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요. 한때 그들 곁에 빌부터 아첨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강 씨? 누구죠? 모르는 사람인데요. 우리 회사랑 거래한 적 없는데요. 그게 그들이 그토록 신봉했던 힘과 인맥의 허무한 실체였어요. 그럼 제 딸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던 사위 강민혁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부모의 그늘 아래 숨어 모른 척 살아왔다는 이유로 구속은 면했어요. 하지만 그는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돈도, 명예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제 딸 유진이를 잃었죠. 며칠 후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말없이 그 전화를 유진이에게 넘겨주었어요. 수화기 넘어 그의 비굴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유진아, 나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응? 우리 아기도 있잖아. 유진이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강민혁 씨, 당신이 버린 건 나뿐만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아이의 아버지가 될 자격까지 버렸어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 이름은 내 인생에서도 내 아이의 인생에서도 오늘로 완벽하게 지워졌으니까요. 전화를 끊는 유진이는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는 제 딸이 비로소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증표였어요. 세상은 강만식 일가의 몰락에 통쾌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진우 씨의 행동에 대해 갑론을 박을 벌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호텔을 이용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건 문제 아닌가? 아니야,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당연한 행동이었어. 호텔 회장이라는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야? 강만식이 먼저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았잖아. 진우 씨는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저녁 그는 저와 유진이를 앞에 앉혀놓고 말했어요. 나 회장직에서 물러나려고 해. 제가 놀라서 그를 바라보자 그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호텔 경영인으로서 나는 원칙을 어겼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지만 사적으로 호텔을 이용한 건 사실이야.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지. 그가 유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후회는 없어.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당신의 남편으로 그리고 우리 유진이의 아버지로 온전히 살아가고 싶어. 그걸로 충분해. 그의 결정에 저와 유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뿐이었죠. 유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빠는 제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용기요. 그리고 지켜주는 가족이 있다는 안정감이요. 진우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조금씩 잦아들고 계절이 바뀌었어요. 가을이 가고 추운 겨울이 왔다가 마침내 모든 게 소생하는 봄이 찾아왔죠. 유진이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고 아이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 아기용품을 사러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진우 씨는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그의 아들이 호텔을 훌륭하게 이어받았어요. 진우 씨의 다른 가족들도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죠. 조카 태어나면 제가 제일 좋은 선물 사줄게요. 진우 씨의 아들은 벌써부터 삼촌 노릇을 자처하며 유진이를 챙겨주었어요. 여론도 점차 변했어요. 처음에는 권력의 사적 이용이라 비판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정당한 보호로 인식이 바뀌었죠. 결국 진우 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딸을 지킨 영웅이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정일보다 조금 이른 어느 봄날. 엄마, 아빠, 아기가 나오려나 봐. 유진이의 목소리에 저와 진우 씨는 벌떡 일어났어요. 진우 씨는 저보다 더 안절부절 못하며 가방을 챙겼죠. 화영아, 가방. 이번 가방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진정해요, 진우 씨. 진정이 돼야지. 우리 딸이 지금.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진우 씨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유진이를 확인했어요. 유진아, 괜찮아? 아빠가 최대한 빨리 갈게. 아빠,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돼요. 유진이는 오히려 담담하게 웃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고 몇 시간의 긴 기다림 끝에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응애 응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세 사람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기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죠.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작은 생명을 안고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신기하게도 진우 씨를 쏙 빼닮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작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생명의 무게. 평생을 짓누르던 제 마음의 모든 응어리가 그 순간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아기 이름 엄마가 지어주면 안 돼? 저는 아기의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아기의 이름을 불러주었죠. 박하늘. 우리 하늘이. 진우 씨가 물었어요. 하늘? 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난 뒤에 맑고 투명한 하늘이요. 이 아이의 앞날은 그 이름처럼 늘 푸르고 찬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저는 아기를 안은 채 유진이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아이는 세상 앞에 당당한 박씨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유진이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행복의 눈물이었죠. 몇 달 후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어느 주말 오후, 우리는 유모차를 끌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어요. 진우 씨는 이제 호텔 회장이 아닌 평범한 할아버지의 얼굴로 손주의 유모차를 밀고 있었고, 유진이는 제 팔짱을 끼고 걸으며 제잘거렸어요. 엄마, 하늘이가 요즘 웃는 거 봤어? 정말 천사 같아. 그러게. 우리 하늘이 할아버지 쏙 빼닮았어. 호호, 그럼 예쁘게 컸네. 할아버지 젊었을 때 정말 잘생기셨대. 지저귀는 새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드러운 바람. 세상의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웃고 있는 제 가족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며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풍경. 저 웃음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는 그토록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던 걸까요? 수십 년간 저는 제 딸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그림자가 되는 게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제 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틀렸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어둠 속에 숨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함께 손잡고 맞서 싸우며 서로의 곁에 되어주는 거였어요. 결혼식 날 텅 비어있던 내 옆 혼주석은 이제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어요. 내 옆에는 든든한 남편이, 내 앞에는 사랑스러운 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있었어요. 그날 밤의 차가운 공기와 짐승 같던 목소리가 문득 떠오를 때도 있지만, 이제는 제 손을 잡아주는 작은 손의 온기가 그 모든 아픈 기억을 녹여줬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늘 속에 사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한 남자의 사랑받는 아내이자 한 딸의 자랑스러운 엄마, 그리고 한 아이의 행복한 할머니 이화영이었어요. 그게 길고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 제가 마침내 찾아낸 나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거라는 걸요. 강만식 일가는 감옥에 갔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들은 평생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안고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는 매일 아침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을 뜨고,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행복해요. 그게 진짜 복수예요. 우리가 불행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행복해진 것. 그게 우리가 이긴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짓밟힌 존엄을 되찾기 위한 한 가족의 처절한 싸움을 통해 진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아닌 용기 있는 폭로가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도요.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고, 함께 울고, 함께 일어서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그리고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내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돌이키고 싶은 후회의 순간들이 있어요. 박진우처럼 과거의 선택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왔을 수도 있고, 이화영처럼 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걸고 세상에 맞서야 하는 순간을 마주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아픔과 분노 뒤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만드는 건 바로 오늘의 우리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세상의 편견에 맞서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혹은 오랫동안 묻어뒀던 진실을 꺼내 보일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쾌한 용기가 됐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달빛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